여러분께 사랑받는 시대를 초월한 명작들을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 올타임 레전드 본격 책 잡히는 시간 책 잡다. 10권의 도서를 통해 펼쳐질 매혹적인 에세이의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즈덤하우스의 편집자 박혜미입니다. 저는 난다의 편집자 김동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의 편집자 변규미입니다. 이게 트렌드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편집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거는 사람들 관심사가 파편화되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되게 층위가 다양해져서 뭔가 모두에게 좀 광범위하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관심을 끌만한 책을 찾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 특정 분야의 소재나 주제로 딥하게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자기들 세계를 알아주는 작가가 나타나서 그걸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책들이 조금 더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서 편집자 입장에서는 그런 책을 좀 컨셉추얼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해외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비비언 고닉이나 클라리스 리스펙토르 이런 부분처럼 그 작품성이나 그런 독특한 작품 세계 그런 가진 분들의 이제 작가들이 인기를 얻다 보니까 그럼 또 다른 출판사에서도 그분들의 전작을 또 계약을 해서 출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흐름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예 정말 대중적이고 유명한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약간 유명 인사의 에세이도 계속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확실히 뭐 미디어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연결시켜서 흥미롭게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창완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일종의 밈처럼 그 찌그러진 동그라미 이런 것들로 위로를 전하는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되면서 도서도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또 뭐 비슷한 예로 왜 이전에 양희은 선생님의 뭐 이제 그럴 수 있어 뭐 그러라 그래 이렇게 두 권의 책도 있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먼저 관심들 그리고 수요들이 생겨난 것 같아서 오히려 새로운 저자를 발굴하는 계기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막 이렇게 여러 권 책을 에세이 작업을 하다가 딱 한 번 그 어른이 슬프게 걸을 때도 있는 거지를 쓴 박선아 작가님이 에필로그에 약간 저한테 편지를 쓰듯이 그냥 오롯이 그 내용 자체가 그냥 저를 향한 편지였었어요. 세상에. 이게 진짜 약간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편집자 일하면서도 뭐 현타가 온다거나 조금 힘이 붙일 때 약간 가끔 이제 꺼내서 읽으면 다시 다잡게 되고 마음을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소중한 말이었고 그래서 아 좋다. 네. 감사하다.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입사하고 이제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아직 완전 병아리 편집자이던 시절에 그때는 이제 아직 뭘 모르던 시절이라 그런지 뭐 하다 갑자기 가속이 붙은 거예요. 이제 교정을 하나 둘 보다 보니까 아, 뭔가 다 고치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서 페이지 전체에 거의 빨간 줄을 맞아. 긋기 시작하는 그랬는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 이제 저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 성장하는 편집자를 응원하는 마음에 그냥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아 꼼꼼하게 봐줘서 고맙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책이 출간되고 이제 저자분의 친구분이시자 뭐 이제 독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친구의 책을 다 따라 읽었는데 그동안 되게 어렵다. 잘 안 읽힌다. 늘 그렇게 좀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책은 좀 다르더라. 뭐잘 읽히던데 문장 좋던데. 그래서 아, 왜 그런가 했더니 좋은 편집자가 이제 있어서 이제 더 좋은 책이 나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이제 같이 있는 자리니까 이제 칭찬의 말로 해주신 것이겠지만 또 그런 한편으로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백스테이지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저희가 편집자가 일을 잘한다는 건 사실 흔적이 보이지 않아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쓸쓸해질 때가 있고 막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었어도 이 책은 잘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말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는 그런 에피소드로 삼고 있습니다.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읽었을 때 독자들이 뭔가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을 그때 되게 공감이나 위로를 얻을 것 같은 거예요. 특히 뭔가 남을 미워하는 좀 증오하거나 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작가님이 사실 나도 그랬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만 해줘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책으로까지 이렇게 내줬다라고 하면 되게 거기서 오는 예상치 못한 위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자분들이 나랑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뭔가 욕구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저도 뭔가 에세이라고 하면 다른 분야랑 어떻게 다르지라고 했을 때 가장 사적인 네. 저술이잖아요. MBTI 아이들의 장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잘 정제된 혼잣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내향적인 친구한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제 그 친구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 친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얘기를 듣고 이런 공감 같은 것들을 나누면서 인간관계에서도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좀 한층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는 감각을 받잖아요. 그래서 에세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장르가 아닐까. 그러니까 1대1의 친구 관계를 맺는 작업처럼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좀 더 이제 내밀한 그런 게 메시지가 다가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가닿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본인이 정말 딱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좀 삶의 어떤 메시지를 딱 줄 수 있는 게 정말 깊게 정말 다가올 때 그래서 그게 에세이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작년에 이제 그 류이치 사카모토 네, 음악가님의 유고집 에세이를 만들면서 나이가 있음에도 사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되게 더 편협해지기가 쉽고 좁아지기가 쉽고 창작에 있어서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도 그런데 후배 음악가들이랑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보였고 되게 호기심이 정말 끝이 없으신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보면 그걸 갖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세상이나 사회에 있어서도 좀 더 자기네 메시지를 내고 좀 더 넓게 계속 관점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내가 너무 닮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닮고 싶다. 약간 본보기로 네, 갖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유고집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사노요코 작가의 이제 죽는 게 뭐라고 이 책을 보면서 정갈하게 죽고 싶다. 나도 이제 뭔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내가 죽음으로 한층 한층 다가가는데 그걸 그냥 굉장히 경쾌한 발걸음으로 그냥 가보자. 약간 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씩씩하게 가는 걸 보는데 이상한 감동이 있으면서 정말 이거야말로 이제 본받고 싶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저런 시간이 언제 올지를 알게 되는 것도 행운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대부분은 모른 채 맞이하게 되니까 내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그 지금이구나. 삶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지만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 에세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책도 좀 눈여겨보는 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에피소드들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올타임 레전드 10권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저희의 인생책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제 인생책은 봄날의 책에서 나온 세계 산문서인 슬픈 인간이에요. 이게 일본의 전 근대 문인들의 글들을 다 모은 산문집인데 다자이 오사무나 나스메 소세키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등 문학상이 된 대표 저자들의 산문이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1910년에서 40년대 사이로 산문을 좁혀놨기 때문에 그 시대에 되게 치열하고 궁극주의로 인간성이 많이 파괴된 그 상황에서 문인들이 가졌을 그런 좀 처절하고 치열한 문장들을 볼 수가 있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사실 다자이 오사무나 소세키처럼 타고난 문장가들의 그런 미려한 문장은 다른 대표 산문서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좀 보석 같은 산문들을 만날 수가 있어서 그 지점이 저는 되게 산문선의 매력인 것 같아서 꾸준히 좀 읽어보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뭔가 꼭지가 1909년에 쓰여졌었던 출산 이야기라는 그 산문이에요. 1909년에 여성주의적 산문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출산의 고통을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이때쯤 되면 남자들은 다 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까지도 나와요.
그러고 나서 분명히 바로 뒤에 이제 하지만 출산을 하고 나오면 첫 울음을 들리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됩니다. 막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그게 1909년에 그것도 일본에서 쓰여졌다는 게 되게 저 놀라웠었거든요. 그런 글들을 만날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책을 다른 분들한테 항상 소개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산문선에 대해서 이제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었거든요, 기존에.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확실히 전혀 다른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앞서서 저희가 뭐 에세이가 뭐 사적인 뭐 장르다, 산문선이라는 건 반대로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기획, 구성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되게 아예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는구나, 약간 그런 점에서 조금 생각지 못했던 지점이었다. 그래서 왜 인생 책으로 꼽으셨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꼽은 이제 원픽, 저의 인생책 에세이는 배수아 작가님의 작별들 순간들인데요. 이제 배수아 작가님은 사실 뭐 한국 문학에서 뭐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작가라고 생각하고, 작품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경계 없는 글쓰기 이런 것에 좀 특화되어 있는 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책도 조금 처음 접하는 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스럽거나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수아 작가님이 이제 독일 베를린에 거주를 하면서 이제 근처 시골 마을에 정원이 딸린 오두막이 한 채 있고,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15년 동안 점점점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막 수동 펌프로 물을 퍼야 되고, 막 장작 피워서 빵 구워 먹고, 이런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이제 정말 최소한의 존재하는 공간인데, 근데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고요함, 적막함 속에서 이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그곳에서 또 책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 혹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마술적인 어떤 매력이 있어서 배수아 작가님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약간 들끓는다? 라는 표현이 딱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생겨나고 또 무너지고 또 전복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리듬감 있게 이제 펼쳐지는데, 이 에세이를 어떻게 추천할까 했을 때 그냥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고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어렵다,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그냥 이것은 하나의 그냥 음악적인 요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 달려나가는 문장들을 소리내서 이렇게 따라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저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써주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이게 다른 외국어였다면 번역이 되면서 손실되기 마련이잖아요. 대한민국에 배수아라는 작가가 있다는 게 저한테 되게 자부심이다, 혹은 되게 귀한 선물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런 독자분들이라면 이런 맛을 혹은 이런 감각들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읽었던 중에 정말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그 데보라 리비의 이제 살림 비용이라는 책이거든요. 1권은 약간 본인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그런 유년기, 영국에서 지금 생활하는 작가님인데, 1권은 그런 쪽이고 2권은 50세 이후에 이제 이혼을 겪고 나서 본인이 작가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두 딸을 이제 양육자가 됐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약간 서는 그런 과정을 담은 에세이예요. 근데 어쨌든 본인의 업이 작가고 글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수익이랑 노동이랑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되게 너무 흥미로웠어서 그 애초에 상황 자체가 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되게 엄청 크고 좋은 그런 안전된 동네 주택에서 본인의 서재도 따로 있고 작업실도 따로 있었던 공간에서 엄청 오르막에 있는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했고, 테라스에서 이제 글을 쓰거나 막 딸 친구들 오면 방해받아서 글도 못 쓰고, 그래서 결국에는 친구의 헛간을 빌려서 작업실을 삼기도 하고, 제일 앞건이었던 장면이 엄청 비가 많이 오는데 이분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비가 와서 이제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봤던 귤 5알이 막 떼굴떼굴떼굴 굴러가고, 보고 있던 책들이 다 막 떨어지고 립스틱 떨어지고 하는데, 그날 밤에 이제 오븐에 원래 그 닭 요리를 하려고 해서 생닭을 샀는데 그게 로드킬 당하는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유머러스하면서도 약간 애잔하면서도 또 같이 보면서 응원하게 되는 마음도 있고,
왠지 모르는데 또 되게 자유로운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고자 하는 의지, 그런 자유로움, 그런 부분을 되게 담고 싶어서 읽다 보면 저도 좀 무언가 계속 해보고 싶게 하는 그런 의지를 주는 책이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마지막 문장이 되게 인상적인데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은 삶의 비용으로 만든 글이며 디지털 잉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이 사실 노동이기도 하고 정말 밥벌이기도 하고 하는 작가의 심정? 이런 게 되게 잘 좀 와닿아서 많이 공감이 됐던 책이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부에서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에세이 분야의 보석 같은 올타임 레전드 10권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